이 검은 봉지 들고 지금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죄어왔어요. 문 뒤에서는 비밀번호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며느리가 절대 모를 기록 한 장을 보게 되었죠. 대체 그녀는 왜 저를 이렇게까지 쫓아내려 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저는 아들 부부가 이사 오던 그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7년 전 일이지만 그날의 설렘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큰 짐을 들고 들어서던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 왔어요 하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집 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또 청소했고 아들 부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장만하느라 부엌에서 두어 시간을 보냈어요. 현관 앞에 놓인 새 슬리퍼를 보며 이제 이 집도 북적이겠구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옆에 붙어 앉아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며 살림 이야기를 물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어머니처럼 요리 잘하고 싶어요 하고 말할 때면 저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식사 후에는 며느리가 항상 먼저 일어나며 어머니, 제가 치울게요. 앉아 계세요 하고 말했죠. 저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참 착하고 예쁜 아이를 만났구나 싶어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며느리가 식사 후에 오늘 좀 피곤하네요 하며 슬쩍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조금씩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고 저는 직장 생활하는 젊은 사람이 힘들겠지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어느새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밥상에 앉았다가 밥그릇을 비우자마자 어머니 먼저 들어갈게요 하고는 방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혼자 남은 식탁 위 그릇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싱크대 앞에 홀로 서서 그릇을 닦으며 저는 며느리 대신 설거지를 하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에 젖은 손으로 접시를 닦으면서 그래, 젊은 사람이 힘든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어요. 며느리의 살림을 미루는 태도가 이제는 하나의 습관처럼 굳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저 묵묵히 설거지를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상황이 정말 달라진 건 손주가 태어난 이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은 아예 손을 놓아버렸어요. 출산 후 몸조리 기간이야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2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집안일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저는 며느리보다 한참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 재료를 꺼내면서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모든 게 제 몫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 울음소리에 겨우 일어나 방에서 나왔고 부스스한 머리를 한 채 거실을 지나가면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잘 잤어?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네 하고 짧게 대답한 뒤 그대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듯 제 옆을 지나쳐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소외감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고는 손주를 안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밥상 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는 따뜻한 밥이 아니라 각자 제 앞에 놓인 음식만 바라보며 젓가락질하는 냉랭한 식탁을 마주해야 했어요. 며느리는 한마디도 없이 밥만 빨리 먹고는 손주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식탁 위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천천히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식탁은 예전에 그 따뜻했던 가족 식사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꺼내보려 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든데 하고 말을 시작했지만 아들은 소파에 누운 채 휴대폰을 보다가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저도 피곤해요 하며 대화를 회피했어요. 제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아들은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하며 귀찮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알았다 하고 말하며 돌아서는 제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거울에 비친 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손주를 안고 있을 때조차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저기,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하며 턱으로 방향을 가리키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말하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눈치로 파악해야 했고, 물티슈인지 기저귀인지 우유병인지를 알아채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손주를 안은 채로 허둥지둥 찾아다니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며느리는 그저 무표정하게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요 하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고 결국 며느리가 직접 일어나 물건을 가져가며 휴하고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이모님이 애 봐주셔서 편애하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놓을 뻔했어요. 이모님이라니. 저는 이 집의 시어머니이자 손주의 친할머니인데 며느리는 저를 마치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응응, 애 보는 건 이모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쉬면 돼 하고 웃으며 말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귀전에 맴돌았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육아를 도와주는 이모님에 불과했던 겁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까지 뭔가 차오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저 꾹 참을 뿐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빛이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며느리가 외출했다 들어올 때면 현관에서 진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있는 자유로운 바깥 생활이라는 특권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절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을 만나고 카페에 가고 쇼핑을 하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지만 저는 이 집 안에서 손주를 돌보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6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을 맞춰놓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조용한 새벽 부엌에 홀로 서서 손주의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을 깎고 애호박을 썰고 쌀을 불려서 믹서기에 갈아내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이유식을 끓이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나무 주걱으로 저어가며 농도를 확인하는 제 손길은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제 옆방에서는 며느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이따금 뒤척이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유식을 시켜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쯤 되어서야 며느리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잘 잤어요 하고 말을 건넸지만 며느리는 하품만 길게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이유식 만들어뒀어 하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우유를 꺼내 마시더니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놓인 며느리가 마신 컵을 바라보다가 그 컵마저 제가 씻어야 한다는 사실에 한숨이 나왔어요. 손주 목욕 시간이 되면 상황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방 안에서 드라마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고 저는 욕실에서 혼자 손주를 안고 땀을 뻘뻘 흘리며 목욕을 시켰어요. 손주가 물장난을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귀여워서 웃음이 나오지만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욕실 바닥에 물이 튀고 거울에 김이 서려도 며느리는 한 번도 나와서 도와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손주를 수건으로 감싸 안고 방으로 나오면서 방 안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와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손주 옷은 하루에도 서너 벌씩 갈아입어야 했고 어른들 옷까지 합치면 빨래통이 넘쳐났어요. 며느리는 빨래를 보면서도 절대 손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빨래 바구니를 들고 세탁기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빨래를 분류하기 시작했어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 저는 거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닦고 손주 방을 정리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저녁 시간이 되어 있었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무릎을 주물러야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매일같이 카페에 나가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거실 테이블 위에 켜져 있는 것을 우연히 보았는데 SNS에 올라온 며느리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쁘게 차려입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집에서 손주 돌보고 빨래하고 청소하는데 며느리는 저렇게 자유롭게 다니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계속 일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거실에서 저를 보며 어머니, 오늘 네일 받으러 가야 해서 저녁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저는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네일을 받으러 가는구나 하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예쁘게 화장하고 향수를 뿌리고 나가면서 손주 잘 부탁드려요 하고 말했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손주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힘들다고 말하려 해도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애 엄마도 처음 키워보는 거라 힘들어요 하는 아들의 말을 듣다 보면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하며 대화를 끝내고 나면 가슴속에서 뭔가 꽉 막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애 엄마 힘들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제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어요. 밤중에 손주가 울면 상황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이불을 뒤집었었고 저는 비몽사몽 상태로 일어나 손주를 달래야 했어요. 손주를 안고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자장가를 불러주다 보면 새벽 2~3시가 훌쩍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겨우 손주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와 누우면 몸은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며느리 방에서는 고요한 숨소리만 들려왔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차와 과일을 준비해 거실에 내놓고 주방으로 물러났어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며느리가 저를 가리키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분은 애 봐주시는 분이에요 하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충격이 왔습니다. 애 봐주시는 분이라니. 저는 손주의 친할머니이자 이 집의 어른인데 며느리는 저를 마치 고용된 사람처럼 소개하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들 앞에서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에게 새로 산 명품 가방을 자랑하며 시어머니 덕에 이렇게 편하게 산다니까요 하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친구들은 웃으며 부러워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 한쪽에 계속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꾹 참았어요. 손주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 내가 왜 참고 있나 하는 생각이 잠시 사라지곤 했지만 며느리가 저에게 고마움의 표현은커녕 지시만 내릴 때면 저는 자신이 감정 쓰레기통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사정은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도 피곤해 보여도 며느리는 한 번도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는 헬스장에서 찍은 본인의 몸매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며느리가 자신만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린 손주를 욕실에서 씻기고 있었습니다. 손주가 물장난을 치며 까르르 웃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는 잠시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따뜻한 물로 손주의 작은 몸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며 저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힘든 일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를 안고 욕실 밖으로 나와 거실 소파에 눕혀놓고 저는 잠깐만 할머니가 옷 가져올게 하고 말하며 방으로 향했어요. 손주 옷을 가지러 간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방에서 손주의 깨끗한 옷을 챙겨 들고 나오는데 갑자기 욕실 쪽에서 찰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가 욕실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며 장난을 치다가 안에서 문을 잠가버린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하며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고 저는 옷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 욕실 문으로 달려갔어요.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하고 소리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문고리를 이리저리 돌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손주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할머니 무서워하는 작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카드를 꺼내 문틈에 넣어보려 했지만 땀에 젖은 손이 미끄러져 카드만 바닥에 떨어졌어요. 몇 번을 시도해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욕실 안에서 손주가 문을 두드리며 우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극도로 초조해져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가 욕실에 갇혔어요. 하고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구조대 직원은 침착하게 주소를 물어보았어요. 저는 주소를 알려주고 빨리 와주세요.
아이가 안에서 울고 있어요. 하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문 앞에 바짝 붙어서 손주야, 조금만 기다려. 아저씨들이 금방 와서 문 열어줄 거야 하며 손주를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10여 분이 지나자 아파트 복도에서 빠른 발소리가 들렸고 구조대원 2분이 도착했습니다. 어디가 문제입니까 하는 구조대원의 말에 저는 욕실이에요. 아이가 안에 갇혔어요. 하고 대답했고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공구를 꺼내 문고리를 살펴보았어요. 저는 옆에서 손을 꼭 쥔 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구조대원 한 분이 금방 열릴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말씀하시며 능숙하게 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자 손주가 울음범벅이 된 얼굴로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손주를 꽉 안아 올리며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하고 토닥였고 손주는 제 목에 매달려 훌쩍이며 울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란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들이 모여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할머니가 빨리 대처하셔서 큰일 날 뻔한 걸 막으셨네 하며 주민들은 저를 칭찬했고 구조대원들도 잘 대처하셨습니다.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손주를 품에 안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진정되지 않아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손주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집에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거실에 모인 사람들과 복도의 구조대원들을 보고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손주가 욕실에 잠깐 갇혔었는데 이제 괜찮아 하고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고 손주를 보지도 않은 채 저만 노려보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아이는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하고 말씀하셨지만 며느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이 떠나고 나자 며느리는 현관문을 닫고 제 앞에 섰습니다. 숨막힐 듯한 침묵이 흘렀고 저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손주를 제 품에서 빼앗듯 안아 올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어찌할 바를 몰랐고 아들이 퇴근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방에서 나와 아들에게 뭔가를 속삭였고 아들은 제게 엄마 괜찮아요 하고 묻지도 못한 채 며느리의 표정만 살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저는 방문이 열릴까봐 긴장했어요. 며느리가 제 방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고 발소리가 멀어진 후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저는 그 봉지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봉지 안에는 제 옷까지 몇 벌만 대충 구겨 넣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저를 차갑게 쳐다보고 있었고 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나가라는 말에 귀가 먹먹해져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주가 다칠 뻔했잖아요. 어머니가 계속 계시면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하는 며느리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나는 손주를 구했는데 하고 말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삐삐삐 하는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는 내일 아침까지 나가주세요. 새 비밀번호는 알려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말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검은 봉지를 끌어안고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혀왔지만 저는 울음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떨리는 다리로 집을 나섰습니다. 익숙했던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제가 몇 개월간 살았던 그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한밤중 거리를 걷는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고 짐을 든 제 손은 추위에 얼어붙어 있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찜질방 간판을 올려다보았고 간판의 붉은 글씨가 눈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찜질방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제 얼굴이 얼마나 초라하게 보이는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어요. 카운터 직원이 밤 시간대는 12,000원입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지갑에서 최소한의 금액을 꺼내 건넸습니다. 락커 열쇠를 받아들고 탈의실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탈의실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며느리가 대충 구겨 넣은 옷까지 몇 벌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구겨진 옷들을 하나씩 꺼내 락커에 넣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찜질복으로 갈아입고 복도를 지나 불가마로 향했습니다. 불가마 문을 열자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확 밀려왔고 저는 가장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몸을 숨기듯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으니 불가마의 뜨거운 공기가 제 피부를 따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인 채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손주를 구했던 순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나가주세요라는 말, 검은 비닐봉지, 비밀번호를 바꾸는 소리,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집 위하느라 내 모든 것을 다했는데 하는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입을 다물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뜨거운 공기 속에서 흐르는 눈물은 금방 증발해버렸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 서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손주를 돌보며 지새웠던 밤들, 빨래와 설거지로 보냈던 낮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참았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찜질복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방 안을 뒤졌습니다. 가방 깊은 곳에서 오래된 수첩이 손에 잡혔고 저는 그 수첩을 천천히 꺼내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의 수첩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첫 장을 바라보았고 거기에 적힌 상가 한 채라는 글씨를 조용히 응시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를 보며 저는 제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첩을 천천히 넘기자 예금과 투자 지분의 정확한 금액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이 결코 적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상가에서 들어오는 월세, 은행 예금, 투자 수익 모두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내가 이렇게 가진 게 있는데 왜 저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나를 버렸다는 사실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혔고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참고 살았나 하고 중얼거리며 수첩의 숫자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 참았던 게 아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손주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고 저를 한낱 애 봐주시는 분으로 취급했으며 결국 검은 비닐봉지 하나에 제 인생을 담아 내쫓았어요. 저는 수첩을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떨림을 멈추었습니다. 불가마의 열기 속에서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결심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 제 삶을 되찾겠다는 결심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저는 자신에게 선언하듯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버렸으니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자 하고 중얼거리며 수첩을 천천히 닫았어요. 뜨거운 공기 속에서 제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불가마 밖으로 나와 차가운 복도를 걸었습니다. 뜨거운 방에서 나오니 복도의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와닿았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로비로 향하는 길에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로비의 TV 화면에는 밤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 화면을 무시한 채 한쪽 구석의 의자로 향했어요. 의자에 앉아 다시 한번 며느리가 준 검은 비닐봉지를 떠올렸습니다. 구겨진 옷가지 몇 벌, 그것이 며느리가 저에게 남긴 전부였어요. 며느리의 나가주세요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로비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특정 번호를 찾기 시작했어요. 수첩에 적혀 있던 상가 관리인의 이름과 번호를 휴대폰 화면에서 찾아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했고 아들을 위했고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지만 그들은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내 삶의 마지막 반전을 만들자고 속으로 되뇌며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로비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찜질방 로비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고 로비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저는 수첩에 적힌 상가 관리인의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전화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가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기 전 심호흡을 깊게 했고 가슴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이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신호음이 지나갈 때 저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여보세요 하는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저예요. 박 사장님 하고 말했습니다. 관리인은 잠시 놀란 듯 아, 사장님, 이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고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로비의 시계를 보니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관리인에게 상가 매각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박 사장님, 제가 가진 상가를 팔려고 하는데요. 하고 말을 꺼내자 관리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네, 정말로요 하고 되물었어요.
제가 20여 년간 보유했던 상가를 갑자기 매각하려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네,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하고 말했고 관리인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요즘 그쪽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관리인의 말을 들으며 얼마나 올랐는지 물었고 관리인이 말해준 금액에 저는 속으로 깊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상가를 샀을 때보다 거의 3배 가까이 올라 있었고 관리인은 지금이 팔기 좋은 시점입니다 하고 덧붙였어요. 저는 놀라움을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그럼 바로 매각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관리인이 알겠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여러 명 있어서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어요. 관리인은 매각에 필요한 서류 목록과 일정을 차근차근 안내해 주었고 저는 수첩에 메모하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찜질방 로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저는 나는 이렇게까지 참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큰 재산이 있었는데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검은 비닐봉지 하나에 쫓겨나야 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내 재산의 힘을 모르고 나를 내쫓았다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수첩을 다시 펼쳐 투자 지분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몇 년 전 친구의 권유로 투자했던 회사 지분이 적혀 있었고 그 가치도 적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증권사 직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 제 계좌를 담당하던 직원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여보세요, 사장님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제가 가진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고 직원은 잠시 놀란 듯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에요 하고 짧게 대답했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증권사 직원은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좋아서 괜찮은 가격에 매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빠르게 처리해 주세요 하고 당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게 단단하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로비벽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어제까지의 초라하고 지쳐 보이던 얼굴과는 달리 뭔가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던 차가운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애 봐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던 목소리,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던 냉랭한 얼굴, 비밀번호를 바꾸던 그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저는 그 기억들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수첩에 간략히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매각 완료 후 자금 확보, 새로운 거처 마련, 며느리와 아들에게 진실 알리기,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저는 제 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을 느꼈어요. 배가 고파서 저는 찜질방 구석에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미역국을 주문했고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앞에 놓였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마셨습니다. 미역국의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속을 데워주는 것 같았고 저는 오랜만에 음식의 맛을 느꼈어요. 며느리 집에서 먹던 식사는 항상 긴장과 눈치로 가득했지만 이 찜질방 구석에서 혼자 먹는 미역국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모욕을 인생 역전의 발판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내쫓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았을 것이고 제가 가진 재산의 힘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가 저를 버렸기에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다 먹고 빈 그릇을 바라보며 아들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가슴 한편에서 올라왔어요. 손주의 웃는 얼굴도 떠올랐고 아들이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걷던 모습도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진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도 손주가 그리워도 제 존엄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식당을 나와 다시 로비로 돌아왔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해가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부동산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유리문 너머로 책상과 의자가 보였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주며 사장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가 매각 계약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중개인은 계약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 장을 넘기자 매각 대금이 적힌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관리인이 전화로 말해줬을 때도 놀랐지만 계약서에 찍힌 숫자를 직접 보니 실감이 났어요. 저는 볼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고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손끝에서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중개인이 축하드립니다. 좋은 가격에 매각하셨습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부동산은 내 집만 남았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다음 날 증권사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했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직원을 기다렸어요. 직원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더니 제 앞에 앉으며 사장님, 지분 정리 서류 가져왔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고 투자했던 회사의 지분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직원이 요즘 그 회사 실적이 좋아서 지분 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고 설명했고 저는 지체 없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난 후 저는 은행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제가 가진 모든 예금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고 직원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전부 하나로 모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되물었어요. 저는 네, 관리하기 편하게 하나로 모아주세요 하고 답했고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제 계좌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예금들이 하나씩 통합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평생 모아온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은행 업무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휴대폰에 입금 알림 메시지가 쉴 새 없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매각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투자 지분 정리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통합된 예금 이자가 들어왔다는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억 단위 숫자들이 계속 쌓여가는 것을 확인했고 그 커다란 숫자 앞에서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참고 살았던 게 아니었네 하는 생각이 들자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며느리가 무시했던 제 모습을 잠시 생각했습니다. 구겨진 옷을 입고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쫓겨났던 그 초라한 겉모습, 애 봐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던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나가주세요라고 말하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며느리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이 들어와 있었고, 저는 그 사실이 묘하게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특별한 날에만 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혼자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안내해 주었고 저는 조용한 개별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분하게 차려진 한정식 상차림을 보며 저는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구절판의 색색깔 재료들, 정갈하게 담긴 나물들, 따뜻한 된장찌개가 앞에 놓였고 저는 하나하나 맛보며 오랜만에 여유를 느꼈습니다. 찜질방에서 먹던 미역국과는 달리 이 식사에는 제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 거리를 걷다가 저는 통신사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낡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장 직원이 어떤 제품을 찾으십니까 하고 물었고 저는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최신 모델을 보여주며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고 이걸로 할게요 하고 결정했어요. 가격이 적지 않았지만 저는 주저없이 결제했고 새 휴대폰을 손에 쥐었습니다. 새 휴대폰을 받아들고 거리로 나오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집, 아들 부부가 살고 있는 그 집이었어요. 저는 문득 그 집의 등기부등본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전에 제가 산 집이었고 등기도 제 명의로 해놓았던 것이 기억났어요. 며느리가 저를 내쫓을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그 집은 제 집이었고 며느리는 그저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저는 카페에 들어가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아 수첩을 꺼냈습니다. 추방당한 집을 되찾는 계획을 수첩에 적기 시작했고 아들 부부가 출근할 시간을 계산해 보았어요. 아들은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했고 며느리는 10시쯤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노려 집에 다시 들어가기로 계획했고 수첩에 하나하나 메모했어요. 새 옷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짐도 제대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손주 얼굴이 떠올라 잠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에게는 죄책감이 느껴졌지만 저는 저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손주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제 존엄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상상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다시 보게 될 순간, 아들이 진실을 알게 될 순간, 그 모든 것이 곧 다가올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릴 무렵, 저는 추방당했던 그 집 앞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를 지나고 익숙한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고 며칠 전에 초라했던 모습과는 달리 단정한 옷을 입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가며 저는 제가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쫓겨났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익숙한 현관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예전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어요. 하나, 둘, 셋, 넷,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며 숫자를 눌렀고 마지막 숫자를 누르는 순간 비밀번호 장치에서 삐 오류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번호를 바꿨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날 밤 현관에서 들렸던 삐삐삐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문 앞에서 저는 그래도 이건 내 집이지 하고 작게 중얼거렸고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문수리공의 번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다가 후기가 좋은 업체의 번호를 찾았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집 문이 안 열립니다 하고 말하자 수리공은 주소 알려주시면 바로 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고 복도 벤치에 앉아 수리공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20여 분이 지나자 엘리베이터에서 공구 가방을 든 수리공이 내려왔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습니다. 수리공이 문을 확인하더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나 보네요 하고 말했고 저에게 신분증을 요청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고 수리공은 신분증을 보더니 혹시 진명의 서류도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보여주었고 수리공은 서류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신분증의 이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수리공이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 명의시네요. 바로 열어드릴게요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수리공이 공구를 꺼내 비밀번호 장치를 조작하기 시작했고 몇 분 후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고 열린 문 너머로 보이는 집안의 공기가 달라 보인다고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내쫓았던 그 집이 다시 제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수리공이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에 서서 거실을 바라보니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 제가 손주를 안고 앉았던 그 자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공간은 저를 환영하지 않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향했고 방문을 열자 며느리가 내놓았던 검은 비닐봉지가 구석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그 봉지를 집어들고 안을 들여다보았고 구겨진 옷가지들과 제 소중한 물건들이 여전히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봉지에서 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수첩, 통장, 도장, 사진첩, 소중하게 간직하던 반지와 목걸이 모두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침실 서랍을 열어 진명의 서류의 원본을 찾았고 그것도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제가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고 손주를 돌보며 지새웠던 밤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며 참았던 낮들이 모두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 부부의 방 앞을 지나가며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방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손주의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저는 손주의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고개를 돌리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제 존엄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챙겨온 짐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섰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리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날 내쫓을 권리는 애초에 없었어 하고 중얼거리며 집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보았어요. 저는 수리공에게 비밀번호를 다시 변경해 주세요 하고 요청했고 수리공이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숫자 조합을 불러주었고 수리공이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동안 저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어요. 비밀번호 변경이 완료되자 수리공이 다 됐습니다 하고 말했고 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수리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수리공이 떠나고 나자 저는 혼자 문 앞에 남았고 새로 설정된 비밀번호로 문이 잘 잠기는지 확인했어요. 삐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고 저는 이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홀가분한 기분으로 집을 뒤로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고 예전과는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거리를 걸으며 저는 찜질방이 아닌 새로운 숙소로 향했어요. 며칠 전에 예약해둔 깨끗한 호텔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녁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며느리와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었고 그 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호텔 침대에 편안하게 앉아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며느리가 퇴근해서 집에 도착할 시간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현관문 앞에 섰을 모습을 상상했고 손가락으로 익숙하게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며느리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숫자를 눌렀을 것이고 문이 열릴 거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현관문 앞에서 삐 오류하는 소리가 울렸을 것입니다.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겠죠. 이상하네 하며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같은 소리만 반복되었을 것이고 며느리는 자신이 숫자를 잘못 눌렀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다시 입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을 거예요. 삐오류, 삐오류 계속해서 같은 소리만 울려 퍼졌을 것이고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여전히 문이 열리지 않자 짜증이 났을 거예요. 손주를 안고 서 있던 며느리는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겠죠. 문손잡이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을 것이고 며느리는 손잡이를 이리저리 돌리며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누가 다녀갔나 하는 불안감이 며느리의 머릿속을 스쳤을 것이고 복도를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며느리는 다시 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눌러보려 했겠지만 소용없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여보,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안 맞는 것 같아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아들은 잠깐만 기다려. 지금 가고 있어 하고 대답했을 것이고 며느리는 복도 벤치에 앉아 손주를 달래며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손주가 엄마 집 들어가고 싶어 하며 보챘을 것이고 며느리는 조금만 기다려. 아빠 오고 있어 하며 애를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했습니다. 20여 분이 지나고 아들이 현관 앞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헐레벌떡 달려와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을 것이고 며느리는 문이 안 열려.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아 하고 대답했겠죠. 아들도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보았을 것이고 자신이 알고 있던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했지만 역시 삐 오류 소리만 들렸을 겁니다. 아들은 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어 보았을 것이고 손잡이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미세한 긁힘 자국을 발견했을 거예요. 아들이 여기 봐. 누가 문을 건드린 것 같은데 하고 말했을 것이고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 자국을 들여다보았겠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 것이고 며느리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을 겁니다. 설마 어머니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며느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곧 에이 설마 어머니는 비밀번호도 모르실 텐데 하며 고개를 저었을 것이고 아들도 누가 장난친 건가 하며 의심했을 겁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전화를 걸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의 번호를 찾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차분하게 전화를 기다렸어요. 며느리의 휴대폰이 울렸을 것이고 며느리는 화면을 보다가 어머니라는 발신자 표시를 발견했을 겁니다. 며느리의 손이 떨렸을 것이고 아들이 옆에서 누구야 하고 물었을 때 며느리는 어머니세요 하고 대답했겠죠.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을 것입니다. 엄마가 왜 하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을 거예요. 며느리는 마른 침을 삼키고 손가락을 떨며 통화 버튼을 눌렀을 것이고 여보세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겠죠. 저는 호텔방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야. 집에 못 들어가고 있지 않은 제 말에 며느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을 거예요.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는 며느리의 질문에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집이 누구 집인지 알고 있냐는 거지하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을 것이고 아들이 옆에서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에도 모든 서류에도 내 이름이 적혀 있지. 너희는 그냥 새들어 사는 거나 다름없었어 하는 제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을 것이고 아들도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겠죠. 며느리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것이고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그 집 앞에서 만나자.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하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통화가 끊긴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을 것이고 아들이 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을 때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겠죠. 집이 어머니 명의래요. 우리가 못 들어가게 비밀번호도 바꾸셨대요 하는 며느리의 말에 아들도 할 말을 잃었을 것이고 두 사람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의 얼굴, 그들이 깨닫게 될 진실, 모든 것이 곧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전화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오늘 집에 들렀었다. 짐 가지러 하는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셨어요?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 집, 내 집이다 하는 제 말에 며느리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내가 문을 열고 내가 내 짐을 챙겼다. 수리공도 불렀고 비밀번호도 내가 새로 바꿨어 하는 제 말에 며느리는 숨이 멎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더듬었고 제 옆에서 아들이 뭔가를 묻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등기부등본 확인해봐. 그 집 주인이 누군지 하고 말하며 며느리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는 할 말을 잃은 듯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고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내쫓을 자격이 없었어. 처음부터 없었지 하는 제 말에 며느리의 입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아들이 옆에서 며느리의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가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물었고 저는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산 집이고 내 명이야. 너희에게 물려준 적도 없고 증여한 적도 없어 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들은 제 말에 충격을 받고 급히 휴대폰으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고 물었을 것이고 아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화면만 들여다보았겠죠. 몇 초의 침묵이 흐르고 아들의 휴대폰 화면에 등기부등본 조회 결과가 떴을 것이고 거기에는 명의자로 제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을 겁니다.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을 것이고 며느리가 뭐야, 뭐라고 나와 있어 하고 다급하게 물었을 때 아들은 어머니 이름이에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겠죠. 며느리는 자신이 쫓아낸 집이 시어머니 소유라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에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으며 그럼 우리가 어머니를 하고 중얼거렸을 것이고 자신이 집주인을 내쫓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파고들었겠죠.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을 것이고 손주를 안고 있던 팔에서도 힘이 빠져 손주가 울음을 터뜨렸을 겁니다. 아들도 현관문에 기대어 서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그들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상상하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해. 나가주세요라고 했지. 내가 말한 대로 할게. 나는 이제 너희 식구가 아니야 하는 제 말에 며느리가 어머니 그게 아니라 하며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끊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 그 집에서 나가.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라 하는 제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제발 하고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전화가 끊긴 후 며느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어떡하지, 어떻게 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을 것이고 며느리는 차갑게 닫힌 현관문을 붙잡고 흐느끼기 시작했겠죠. 손주가 엄마 왜 울어 하고 물었을 것이고 며느리는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을 겁니다. 복도에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초라하고 처량했을 거예요. 아들이 다시 제게 전화를 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아들의 번호를 수신 거부로 설정해 놓았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 연결이 제한됩니다 하는 멘트만 들렸을 거예요. 아들이 몇 번을 반복해서 걸어도 같은 결과만 나왔을 것이고 결국 아들은 전화를 포기하고 며느리를 바라보았겠죠.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하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당연하지. 우리가 어머니한테 뭘 했는데 하며 자책했을 겁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며 함부로 대했던 과거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애 봐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던 것, 나가주세요라고 차갑게 말했던 것, 검은 비닐봉지에 옷가지를 넣어 문 앞에 놓았던 것,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던 것, 모든 행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며느리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무례했는지를 뒤늦게 깨달았을 것이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갈 곳이 없다는 현실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친정도 멀리 있었고 갑자기 들어가 살 수 있는 곳도 없었어요. 아들의 월급만으로는 새 집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내일까지 집을 비워야 한다는 사실이 그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며느리가 우리 어떻게 하고 울먹이자 아들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하며 고개를 떨궜을 거예요.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함에 빠졌을 것이고
손주만 그 사이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울음을 그치지 않았겠죠. 저는 호텔방 침대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들을 떠올렸어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쫓겨났던 그날 밤부터 찜질방에서 보냈던 시간들, 재산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웠던 순간들, 그리고 오늘 집에 다시 들어가 짐을 챙겼던 일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되찾았다는 생각에 깊은 숨을 내쉬었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홀가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가 햇살이 잘 드는 새 전셋집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부엌에서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졌고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고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손주의 해맑게 웃는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곧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차분한 음악을 틀고 조용히 차를 마시며 혼자 사는 삶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며느리와 아들로부터 왔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는 문자들이 쌓여갔지만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할 말이 없었고 다시 그 관계로 돌아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뜨는 알림을 보며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고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고 거기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은 초췌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고 아들은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너머로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계신 거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말했고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아들이 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았고 며느리도 옆에서 똑같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며 흐느꼈고 손주가 그 옆에서 할머니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주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주의 해맑은 웃음, 제 품에 안겨 잠들던 모습, 할머니 사랑해하던 작은 목소리가 모두 떠올랐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고 저는 또다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거예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인터폰 버튼을 눌러 말했습니다. 이제 내 노년은 내가 챙긴다 하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제발 하고 애원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희에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나는 이미 내 삶을 되찾았고 다시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제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한테 했던 일들을 생각해봐. 애 봐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던 거, 나가주세요라고 말했던 거, 검은 봉지에 내 옷을 넣어서 문 앞에 놓았던 거 다 기억나?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아들도 할 말을 잃은 듯 침묵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새 출발을 해.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손주는 보고 싶지만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하고 말하며 인터폰을 껐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제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문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고 아들 부부가 떠난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고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고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무척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하고 행복한 제 현재 삶을 떠올렸습니다. 나를 내쫓던 그 집은 이제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새 이웃들과도 따뜻한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제게 김치를 나눠주셨고 아랫집 부부는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었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줬던 검은 봉지를 깨끗이 태워버렸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 봉지를 불태우며 저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봉지가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저는 이제 나는 자유다 하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가슴 속에 쌓여있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품위 있는 노년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침에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낮에는 문화센터에서 취미를 배우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거절할 수 있고 제 시간을 온전히 제 것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보았고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표정을 발견했어요. 저녁이 되어 저는 작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고 며느리와 아들이 찾아왔던 일도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고 내일도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